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압축한 건데요. 자, 우리 방금 전까지는 분리과세 토지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종합합산과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 내용 볼게요. 농지나 목장용지나 공장용지는 일단은 농사 지으려면은 목장을 내면 도시적 밖에 있어야겠죠. 자, 시골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과세가 되는데 농지나 목장 용지는 농사진당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0.07% 거의 엄청 낮죠. 반면에 공장 용지는 조금 더 높습니다. 0.2%.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외우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 중심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안은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도시적 안은 자, 군읍면 지역은 따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골에다가 읍면 지역에다가 농산 거기다 김치 공장을 만든다. 내가 수확한 양배추 같은 거를 김치 공장에 사주고 또 취업도 원한다면 공장에서 일하게끔 해주겠다. 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목장군 읍면 지역에서 목장한다거나 공장하면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공업적.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로 디지털 단지, 산업단지입니다. 가산단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이거 규제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리과세로 혜택을 주겠다. 다만 공장용지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막대한 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기준 면적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준다. 하지만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과다한 땅이 되는 거니까 종합합산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상업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이런 주거지역 같은 데서 우리가 목장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한 데서 읍매 꽃교 말이 됩니까? 요 상업지역에서 읍매 꽃교 말이 됩니까? 요건 규제해야겠죠? 그러니까 종합합산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시지역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녹지 지역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고 목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겠다. 다만 목장 용지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면적 제한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준 면적 이내에 있을 때는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하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아무리 개발지역이나 녹지 지역에 있을지라도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얘는 비사업용 토지로 해석하기 때문에 얘는 뭘로 하겠다? 종합 합산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뭘 하겠다? 종합 합산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도시적 안에서 만약에 주거라든가 상업적이 있다. 그럼 주거나 상업적이 있다면 이거 규제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준 면적 이내 있을지라도 얘는 별도 합산으로 우리가 규제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별도 합산 갑니다. 우리 교재는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그럼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여러분들 어떤 성격의 토지였었죠? 예. 얘는 어떤 성격의 토지였냐면은 말 그대로 얘는 영업용 토지. 그러면 영업용 토지라는 것은 어떤 거였죠? 자, 건물이 있는 토지. 맞잖아요. 그럼 임대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 없지만 영업용 토지로 활용되는 땅들. 예를 든다면 주차부지. 주차부지죠. 주차장 부지. 네. 요런 땅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부지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야적장 같은 거. 그렇죠? 야적장.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영업용 부지다. 그래서 얘네끼리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테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일반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 토지. 자, 여기 이제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 면적을 따지는 이유는 당연히 건물 소유주가
일반 개인도 있지만 법인 소유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이렇게 넓은 땅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 소유할 수 있으니까 요 바운더리까지는 영업용 부지다. 그래서 얘는 별도 합산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고, 나머지는 다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거니까 얘는 무슨 합산이 된다? 종합 합산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바닥 면적에다가 일정 면적 이내, 기준 면적 이내까지는 우리가 별도 합산을 하자. 별도 합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과다 면적이 되는 거니까 얘는 종합 합산 과세를 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그 용도 지역별 배율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여러분들 거기 그 221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기준 면적이라고 돼 있죠.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배율.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박스가 있죠. 자, 용도 지역별 배율. 이걸 가지고 아까 시험이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배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준주거 상업지역은 이제 3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 공업지역은 4배, 미계획 지역은 4배, 도시업 밖은 7배까지 인정해줘요. 아무래도 시골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 면적을 많이 인정해줘도 뭐 남아도니까 여기 밀집지역이니까 배수를 작게 해서 요거 면적 비율이 배수가 작다는 것은 초과 면적을 넓게 잡아서 규제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아직까지 이것을 뭐 시험 문제에서 낸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 개념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전체가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200제곱미터가 됩니다. 200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상업지역이었다. 그럼 상업지역이었을 때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3배가 되는 거죠. 3배. 그럼 바닥 면적이 200이니까 200의 3배. 그러면 200제곱미터에다가 얘는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600제곱미터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 400제곱미터까지는 종합 합산이 되겠죠. 만약에 공업지역이었다. 공업지역은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는 거죠. 4배. 그러면 200의 4배면은 800제곱미터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 200제곱미터까지는 종합 합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준 면적을 따져보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배수의미 아시겠죠, 여러분들? 배수의미.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에 별도 합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222페이지입니다. 자, 222페이지. 그러면 거기서 별도 합산 제외되는 토지가 있는데 자, 요 내용을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별도 합산은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이걸 했었죠.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을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장용 건축물에 딸린 요 토지, 요 토지가 원래는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인데 이런 용도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장이 있어서 적당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규제하자. 그래서 별도 합산을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가 비삼용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 합산을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철거 멸실됐습니다. 철거 멸실된 지 6개월이 이내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건물이 노후화돼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얘는 비삼용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지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건물 지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3개월, 4개월 있다가 이제 PF 자금도 끌어모아야 되고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다. 그럼 6개월 안에만 지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6개월 안에만 지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건 건물이 있는 땅으로 해석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221페이지 보세요. 221페이지에 그 박스 내용이 맨 하단에 있는 박스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에 보시면 별도 합산해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죠. 222페이지. 첫 번째가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자,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건물이 허가가 안 났잖아요. 허가가 안 나면 등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건물이 없는 땅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 줘 버리면 그럼 공법적인 거, 등기법적인 거하고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공법에서는 인정 안 해. 등기법도 인정 안 해. 건물로. 그랬는데 이거 건물이야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비사업용 부지를 보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좀비 비사업용 부지.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3번 골프장 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자, 3번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4% 고율 분리 했었죠. 4% 고율 분리. 그다음에 4번에 저가격. 자, 저가격의 의미는 뭐라 됐냐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땅값의 시가 표준 2%에 미달하는 거예요. 미달하는 다음의 경우 바닥 면적을 제외한 면적은 종합합산으로 하겠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얘기가 있어요. 전체 여기 보시면 토지 면적이 있잖아요. 전체 토지 면적이 있죠. 전체 이 토지가 있는데 요 창고 같은 건물을 하나 지은 거예요. 창고. 요즘 농막, 창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값이 시가표준이 10억이야. 그런데 요 건물 가격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물 지은 거야. 10억짜리 땅에다가 1,000만 원짜리 가건물 하나 지어놓은 거죠. 그러면 얘는 마치 건물이 있는 땅처럼 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세법상 건물 있는 땅인 별도 합산이 유리한 거냐? 건물이 없는 비삼용 토지인 종합합산이 유리한 거냐? 별도 합산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가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세율이 좀 더 건물인 땅이 낮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건물인 땅이 더 훨씬 더 규제가 덜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진 땅이냐, 건물이 없는 땅이냐, 이 차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자, 그건 종부세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이거는 기형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건물이 있다고 하니 좋아. 그러면 요 바닥 면적까지는 건물이 있는 땅으로 해석해서 별도 합산으로 해주고 나머지 땅은 비사업용 토지로 봐서 무슨 합산하겠다? 종합 합산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요. 아셨죠? 네. 자, 이게 바로 저가격이 되겠습니다. 4번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기억에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 합산이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것은 종합합산이 되겠다. 자, 오른쪽에 3번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저걸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1번에 밑줄 차고용 토지. 자, 차고용 토지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 있죠? 그러면 나중에 102번 종점 차고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버스의 주차장이잖아. 그럼 버스를 주차한 장소가 있어야죠. 그럼 주로 이제 산 중턱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외진데 좀 많이 있죠. 네, 이런 땅들. 그 다음에가 또 거기 보시면 이번에 자 5개 작업장용 토지 주기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계 보관소예요. 기계를 보관하는 장소를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주기장. 좀 말이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익숙한 자 세 번째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 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S자, T자 기억하실 거예요. 주로 이제 T자에서 많이 떨어지죠. 뭐 왼쪽으로 몇 바퀴, 오른쪽으로 몇 바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생기면 뭐 이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런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장용 토지입니다. 당연히 영업용 부지니까 별도 합산해 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 그 4번에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자, 야적장이니까 이게 땅에다 야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거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영업용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보세 창고용 토지. 보세 창고도 영업용 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은 없지만 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땅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체크할 게 224페이지에
7번에 물류단지. 요즘 가장 핫한 것이 이 물류단지입니다. 물류단지.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쭉 따라오면 10번. 박물관, 미술관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자, 박물관, 미술관 토지는 그 10번에 있는 것은 입장료를 받잖아요. 입장료를 받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영업용 부지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종합합산 과세 토지 별 표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분리과세 대상 토지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냐, 요거를 참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종합합산일까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자, 분명히 농지라든가 보시면은 목장용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였었죠. 물론 조건이 있었어요. 따라서 그 조건에 분리과세를 해줄 만한 농사짓는 땅, 목장용지 다워야지만이 분리과세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농사짓는 땅이나 목장용지가 어느 지역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도시지역 아닐지라도 농사짓고 목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녹지 지역은 제외하겠다.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얘는 분리과세 해줘야겠죠? 그러면 제외되는 것은 어딜 말할까요?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상업이나 주거지역에서 농사 짓는다? 이건 규제해야지.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종합합산으로 한다. 더 이상 이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 거지 농지가 아니다. 목장용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종합합산일까요?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의 토지로서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넓은 땅에 음매 이 넓은 땅에 공장 건물,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럼 비사토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종합합산으로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드렸었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땅값의 시가표준액 대비 2%도 안 돼요. 그럼 바닥 면적까지는 영업용 부지니까 얘는 별도 합산하는 게 맞아요. 별도 합산하는 게 맞는데 제외한 토지는 별도 합산이 아니다. 얘는 비사업용 부지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종합합산 과세를 해줘야겠죠. 해석이. 그렇죠? 그 다음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예. 그러면은 무허가 면적이,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건데요. 개정돼서 들어온 건데. 옛날에는 무허가 대장을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주택수가 되게 중요한 게 되다 보니까 주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유세가 규제가 되고 취득세가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만약에 전체 면적의 60%가 무허가다. 나머지가 저게 되고 그러면 얘는 건물이 없는 땅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야. 그럼 비사업용 부지로 봐서 규제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갈대밭, 채석장, 그 다음에 비행장 등 잡종지. 잡종지가 뭐예요? 지목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땅이죠. 그럼 지목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땅이니까 얘는 비사업용 부지가 되는 것도 아니냐.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간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25페이지 그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장황히 설명 다 드렸는데 사례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토지 구분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렇게 토지 종류를 주고 이것이 분리냐 종합이냐 별도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거의 이런 식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를 억지로 외워서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은 1번 지상정착물이 없습니다. 지상정착물이 없어요. 아, 나대지. 그러면 나대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은 태생적으로 비사업용 부지죠. 맞습니까? 그럼 태생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니까 얘는 뭐가 돼요? 종합합산이 돼야죠.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예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영업용 부지이긴 맞아. 고속터미널 부지, 남부터미널 부지. 하지만 이걸 규제하면 운임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분리과세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아주 헷갈립니다. 언뜻 보면 영업용 부지니까 별도 합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읍면, 시골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 자, 키워드는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 읍면 지역에다는 김치 공장을 세워준다.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서로 좋아하죠. 네, 서로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규제를 하면 안 되죠.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될까요? 분리과세로 가줘야죠. 분리과세. 그렇죠? 분리과세. 얘가 별도 합산이 될 수는 있어. 읍면지역 말고 만약에 얘가 도시지역이다. 얘가 만약에 도시지역이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다.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다. 요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의 상업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 있다. 이거는 문제를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 면적 이내에 있을지라도 얘는 뭐가 된다? 별도 합산으로 규제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4번.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이 있는데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토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허가예요. 무허가. 무허가. 자, 무허가예요. 무허가. 없을 무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허가니까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없는 땅이다. 그러면 얘는 비사업용 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비사업용 부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종합합산으로 규제를 해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토지의 시가표준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랬잖아요. 전체 땅값 대비 요게 2%에 미달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도 합산하지만 나머지는 무슨 합산한다? 종합합산으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구분은 이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납세무자로 갑니다. 납세무자. 자, 요것도 별 표시를 한 2개 이상 하시고요. 자, 요 재산세 납세무자도 매우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우리가 패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구분 다시 한번 갑니다. 우리 토지는 자, 이렇게 출발했었죠. 우리나라는 땅이 모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왜 모자르냐? 사용 가능한 땅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전국도의 70% 이상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땅을 효율적으로 써야 돼. 그럼 효율적으로 쓰는 땅들 대표적으로 농지나 목장용지나 특정 임야라든가 공장용지로 봤었는데 조건이 있다. 그래서 농지는 도시업 밖, 도시업 아닐 때는 용도적이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녹지적. 그러나 상업이나 주거적이 있다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종합산. 그리고 경작을 하면 돼요. 그럼 목장용지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목장은 법인 소유를 허용하니까 과다하게 땅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면적까지는 우리가 그렇죠? 분리과세가 되지만 나머지는 종합산이 된다.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은 종합산이 되는 거지만 보호 육성 목적에 임야할 때는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토지하고 건축물 없지만 나머지는 영업용 부지니까 별도 합산이 되고 그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고 초과는 종합 합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음부터 종합산이 되는 것이 있었죠.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땅들은 비삼용 부지가 되기 때문에 종합합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납세무자 갑니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어떻게 되느냐? 납세무자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갑니다. 그렇죠?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3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 7월 10일 날 증여가 됐다. 근데 이 물건이 토지다. 그러면 토지분 전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 갑을병이 되는 거냐? 예, 갑을병이 3분의 1씩 내면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 그렇죠? 3분의 1씩 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납세 의무 세금은 납세무자들이 내는 겁니까? 납세무자가 내는 겁니까? 납세무자가 내는 거죠. 한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정할 때는 과세할 수 있는 기준 날짜를 정하자.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 날짜를 몇 월 며칠로 잡은 거냐? 매년 판단해야 되는데 6월 1일 현재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6월 현재. 그럼 6월 1일 현재니까 얘는 언제가 되냐?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봤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이 되는 거죠.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을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3월 20일 날 매매가 되고 7월 10일 날 증여가 되는 거니까 을한테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 말은 만약에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우리 세법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겠다 이거예요. 공부상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공부하고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논리가 되는 거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5월 28일 날 매매 잔금은 넘어갔는데 등기가 이전되고 있질 않아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잔금은 넘어갔는데 등기가 이전되지 않다. 그럼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공부상의 소유자는 매도인이죠. 근데 실제로는 누구 거예요? 사실상은 매수인 거예요. 실제로 매수인 거다. 그럼 28일 날 잔금이 넘어갔으니까 28일 날 잔금 넘어간 순간부터 매수인께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28일 순간 잔금 넘어간 순간부터 매수인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서류상으로는 아직 매도인 꼴로 되고 실제로 매수인 거야.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빙고.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종로구청이에요. 그럼 종로구청의 임계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임계장님이 어떻게 알고 실제 둘이 쌍방간에 여기 종강용 앞에서 잔금을 주고받았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래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임계장은 공부를 보고 고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실제로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게끔 하자 이거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게끔 하자. 그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면은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고, 만약에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잖아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알 길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이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겁니다.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고지하자. 이 말은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거예요. 대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때는 알 길이 없잖아. 그러면 임기장 입장에서 그냥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하면 되겠죠.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냐?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하면은 이의신청하라 이거예요. 사실관계를 입증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어딨냐? 여러분 그 교재 의제납세무자에 보면 있습니다. 의제납세무자. 자, 의제납세무자예요. 바로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어떨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의 소유자로 갈 것인가를 보면은 일단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었다.
변동이 되었다. 그러면 변동이 되었다는 것은 잔금은 오고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변동 신고를 해야 돼.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이게 키워드 아니하여, 여기다 밑줄처럼 세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었을 때는, 그럼 만약에 변동 신고를 했다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런 경우가 공적인 장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는 종중재산. 그러니까 실제는 문중재산, 문중 무슨 종치인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문중 거라는 것을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알 길이 없으니까 공무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문중 거라는 걸 신고하면 그럼 종중한테 고지해야지. 이거는 어디 이씨 우리가 종친의 겁니다. 종친의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얘한테 고지서를 발송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 이씨 종친의 거라는 거를 신고하지 않고 어디 38대선 종선 명의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고지하자 이런 얘기죠.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에 종결까지의 파산 재단인 경우, 파산 부도가 나서 망한 거죠. 이런 파산 재단인 경우에는 그럼 파산 재단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실제 소유자 판단을 하면은 지금 파산 선고는 재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산 재단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한테 고지하라 이거죠. 이거는 올해 개정이 돼서 들어온 지문이 되겠습니다. 개정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그 227페이지에 가로 1번에 공부상의 소유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그 229페이지에 8번이죠. 8번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는 파산재단에서 관리하니까 거기한테 고지서를 발송시키겠다. 그러면 실제 당사자는 지금 뭐 그렇게 상태 쓰러져서 뭐 지금 세금을 내내 만에 아무 생각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요. 다시 돌아오시면은 여기 이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자, 공유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지 재산이 있다. 토지 재산이 있으면은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의 명의로 을의 명의로 공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럼 이때는 각각 지분권자에 각각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자. 이거는 민법을 준용합니다. 민법. 우리 민법편에 가보시면 공유 개념 있죠. 여러분들 공유한다, 합유한다, 충유한다. 그러면 공유가 돼 있으니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게 되는 거죠. 지분 표시가 없었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보자. 그럼 원래는 6대4인데 6대4의 지분 표시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균등한 것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 별표시.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주택은 아들 명의로, 그 다음에 이 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르게 돼 있어. 다르게 돼 있지만 일단 주택은 곱하기 세율이 0.1에서 0.4%의 누진세율, 누진과세가 됩니다. 그럼 세금이 나와요.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설사 명의가 다를지라도 누진과세 하자 이거야. 그리고 이것을 각각 안분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주자 이거야. 다시 말하면 선계산 후배분하자 이거예요. 선계산 후배분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안분 계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이때는 가격을 제대로 모르니까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합시다. 가격을 모르니까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합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1번, 2번, 3번 내용도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의제납세 문제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